오늘 상을 받고 또 지난 시간들 돌아봤습니다. 이 연구 논문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아마 그 동기가 이 자리에서 상까지 수상하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연구 논문은 입중론이라고 하는 중간 문헌을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시리즈로 지금 계속 출간을 하고 있는 그리고 입중론 현존지 연구의 이제 최종 마지막 그 영역입니다. 일단 그 연구 논문에 대한 발표를 하기 전에 이 연구에 관련된 배경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남대학교에서 이제 중간학 연구를 하고 하는 중에 티벳 강원에 연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름살라에서 공부를 쭉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티벳 스님들이 강원 교육 과정으로 보낸 시간이 약 13년, 14년 정도 꽤 오래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독특하게도 티벳 전승에서 그 다루는 텍스트 가운데 중간 문헌에서 중론을 다루지 않고 입중론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일종의 강원 교재로 선택을 해서 강원 10년차, 11년차 그러니까 가장 학문적으로 절정에 이르렀을 시기에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중간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중론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안 된 입중론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티벳 강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제 중론 주석서, 입중론 주석서를 통해서 입중론을 좀 습득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습득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중에 입중론 6장, 또 입중론의 체계가 십지경 사상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총 10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6장 현전지장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지혜 이제 현전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체 226개성 중에 120개성은 이제 법무화편, 그리고 이하 121개성부터 이제 226개성까지는 임무화편에서 법무화와 임무화를 6장 현전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 학위 청구 논문을 쓸 때는 전체를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그다음에 주석서까지 소화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시간이 좀 많아서 이제 법무화장을 중심으로 이제 다루었거든요. 이 법무화라는 게 아까도 앞선 발표자께서도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 존재 현상에 관해서 이제 이 비실체성을 다루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독특하게도 인도 학파 가운데는 이제 샹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론파라고 하는 이 샹캬 철학 비판과 함께 독특하게 요가자라들의 철학에 대해서, 특히 유식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왜 법무화편에 들어갔는지 돌아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지각의 대상들에 대해서 유식학파의 어떤 주장이 우리의 경험적 어떤 입장과 위배된다는 측면에서 법무화장에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루고 있는 이제 이 오늘 발표 주제인 중도적 자아관에서 다루고 있는 입중론 개성 126개성, 145개성은 이제 임무화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실체적 자아 또는 실체적 아트만 사상 또는 실체적 이 자아 관념에 대한 비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21개성부터 이제 226개성까지는 임무화편 가운데 주로 여기에서는 주로 이 바이셰시카 이론이랑 또 불교 내부에 뿌두갈라 바딘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량구 이론을 좀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관련해서 논문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제 한 편씩 쓰면서 뿌두갈라에 관련된 논의는 다 다루었는데, 다 다루면서 저 역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아트만 이론을 이제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렇게 무아 이론과 별개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의식 현상에 대해서 중간 불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이 생겼고요. 뿌두갈라를 비판하는 어떤 자리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이제 한 꼭지 남겨놔서 126개성부터 이제 145개성까지를 집중적으로 다루되, 여기에서 중도적 자아라고 하는 것,
것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 이제 이 기획을 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논문은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주신 시간 안에서 구술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장 동일성과 차별성 논증에 의한 유신견 비판이라는 페이지는 45쪽 내용을 구술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동일성 차별성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학파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딜레마, 특히 기류 논증의 한 영역인데요.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상대의 주장을 논파할 때 그 주장이 오류로 도출시키는 일종의 논파술이죠. 첫 번째 이제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맥락이냐면 우리 자신을 오온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왜 오류에 봉착하는지 논증하는 방식이고요. 차별성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온과 별개 차이 나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을 때 봉착하는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 논파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딜레마를 상대에게 걸어놓고 상대의 주장이 둘 다 오류에 처하게끔 기류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차별성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트만 이론들, 특히 형이사학적 자아가 있다고 주장을 했을 때 봉착하는 오류를 논파하는 기술인데요. 독특하게도 입중론의 저자인 짠드라 끼리끼는 이 아트만 이론에 대한 비판, 특히 보다는 뿌드갈라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들이 가진 입장이 불교 내부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그 당시에 주류적 입장으로 대우된 경향도 있었고, 그래서 차별성 논증은 간략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아성을 오온 밖에서 찾는 경우에는 그것은 불교의 고유한 입장, 영기설의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류이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들어가서 동일성 논증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오온이 과연 자아와 동일했을 때 닥칠 하나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오류를 이렇게 보여준 입장입니다. 그래서 2장은 주로 그런 동일성, 차별성 논증의 형식이 중간학파가 어떻게 논리적 오류로 이끌어내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3장은 존재론적 환원주의 자아관념 비판이라는 내용입니다. 발표문으로는 이제 49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서양 철학사나 인도 사상사의 인식론 논쟁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정신과 신체 또는 영혼과 몸, 이런 심신 이원론을 주장했을 때 봉착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 인도 당시에도 등장했던 주장이 있었고요. 또 17세기 서구 지성사 안에서도 이 비슷한 논쟁이 펼쳐집니다. 그 논쟁을 좀 돌아보면 이런 거죠. 이제 데카르트라고 하는 서구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성과 물질을 두 가지 실체로 규정을 하고, 정신성, 그러니까 정신성이라는 건 우리의 어떤 마음이겠죠. 그리고 이 물질은 신체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개가 실체라고 생각을 하고 둘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실제 그런 반론에 이제 바로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정신성이라고 하는 경험이 어떻게 물질성에 국한되어 있는 몸, 신체하고 상호작용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우리의 마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느냐라는 데카르트 당시에 이 반론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는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주장을 폈냐면, 정신과 몸이 이제 우리 신체 뇌의 기관 중에 하나인 피니얼 그랜드, 송가선을 통해서 정신이 이제 몸의 정보가 정신에 서로 전달된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 논쟁이 현대의
심리 철학이라고 하는 논쟁으로 이제 현재 규율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어떤 주장을 주로 하냐면, 데카르트 당시에 생각했던 그런 몸이나 마음의 이원론적 입장을 폐기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 또는 의식이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제 존재론적 환원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현상으로 환원이 가능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정신성의 모든 영역들은 결국 어떤 신체 또는 뇌라고 하는 뇌 신경상각물이라고 불리는 그 이상, 뉴런 조직 이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존재론적 환원주의로 가는 거죠. 그 중에 이런 입장을 받아서 등장한 이론이 뇌 허무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경과학이나 또는 뇌 연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우리의 정신, 의식 현상의 신체적 지반에 대한 논의가 지금 어디로 향하게 됐냐면, 그것은 모두 다 신체 활동과 신체 활동의 산물이 뿐만 아니라 뇌 또는 신경의 이상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존재론적 환원주의의 특징이고, 이런 주장들이 현대 이제 득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입중론은 실제로 126개송에서 145개송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의 주장이 오온과 동일한 자아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등장하는데, 이 논쟁은 조금 더 문헌적 근거들이 더 찾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현재까지 밝혀졌습니다. 특히 실제로 정량부가 이런 주장을 했었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과연 이제 입중론이 다루고 있는 논적의 주장이 그 당시 불교도의 주장이었을까 하는 어떤 의구심도 듭니다. 근데 입중론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갖고 있는 속성 자체가 중론을 주석한 짠드라 기리띠 올칭이 당시에 불교 뇌 외부의 전체 철학사적 관점에서 본무와 임무와 논중을 하는 과정에 일종의 표준화시킨 모델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주장을 하면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어떤 그 교과서적 논증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이런 주장들이 있어 왔는지는 아직 문헌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일단 입중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자아, 의식의 기반이고 그것이 자아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대론자를 설정하고, 그 대론자의 주장을 그 주장이 봉착하는 7가지 오류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제 논파해 가는 거죠. 그 주장을 제가 발표문 52쪽에 7가지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온이 5가지 색수상 행식이니까 오온과 자아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뭐 자아는 여럿이, 오온이 5가지 신체 정신 현상이듯이 자아가 여럿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오온의 어떤 현상, 특히 신체적 형상 또는 우리의 어떤 감수적 경험, 그러니까 싫고 좋고 또는 고락 이런 것들의 어떤 경험, 또 한편으로 의지작용, 또 하나의 어떤 그 경향성을 만들어내는 태도, 그리고 그것을 재인지하는 우리의 인식 어떤 활동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아는 실제하게 되는 거고, 그 자아는 결국 실제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굳이 그것을 가래를 포기할 이유도 사라지고, 궁극적 무효의 열반이 들 때 신체가 소실되기 때문에 자아성도 사라지게 될 거라는 그런 몇 가지 그 주장을 했을 때 봉착하는 오류들을 계속 정리하는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게 총 7가지로 제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133개송까지의 주된 내용이고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내용은 과연
이 논의를 끌고 갔을 때 중간학파, 특히 월칭 논사가 가지고 있는 입증론 안에서 과연 그런 실체적 자아도 거부하고, 그리고 그런 뇌 허무주의적 입장의 태도도 거부한다면 결국 중도적 자아관이 어떤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 중도적 자아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관심사였고, 이제 본문 페이지는 55쪽부터 그 설명을 이제 신경현상학의 관점에서 주석을 좀 시도해봤습니다. 여기서 하나 설명 더 드려야 될 게 신경현상학에 관한 이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신경과학을 근거로 뇌 허무주의가 등장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편으로 신경과학을 토대로 이 신경현상학이라는 입장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요 에반 톰슨이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는 현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철학과 교수로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굳이 에반 톰슨까지 잘 알아야 할 이유는 없는데, 인도 티베탄 그 커뮤니티에서 지낼 때 그 마인드 앤 라이프 컨퍼런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독특한 이제 컨퍼런스인데요. 어떤 컨퍼런스냐면 이 서구의 과학자, 철학자, 또 신경과학자, 물리학자, 뭐 정신과 의사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 스님들하고 대화를 해요. 토론을 하고. 그러면 과학자들은 본인들이 과학적 연구에 어떤 관련된 질문을 이제 티베트 스님들이 하면 티베트 스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교적 관점에서 어떤 답을 해주시고 서로 간의 어떤 합의를 찾아가진 않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불교는 이제 이해한다라는 일종의 토론을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꽤 역사가 오래됐고 그걸 주관했던 신경과학자가 이제 바렐라라고 하는 2세대 인지과학자입니다. 근데 바렐라라고 하는 이제 인지과학자가 이제 에반 톰슨과 엘레나 로시와 함께 쓴 책이 몸의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인지과학 분야에서는 좀 더 그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제시한 인지과학 연구 서적이거든요. 그때 이제 바렐라랑 에반 톰슨이 함께 연구를 하고, 에반 톰슨도 이제 티베트 불교의 어떤 중도적 관점에서 자아를 이해하고 그 계열에서 등장한 신경과학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의식 현상에 관한 연구를 지금은 이제 신경현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연구를 이제 에반 톰슨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에반 톰슨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개념적 용어는 인액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번역하기 힘들어서 이제 박인선 선생님이 번역하신 창출행위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행,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의미로서의 인액션인데요. 이 인액션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우리의 의식 현상이라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행위, 어떤 끊임없는 활동을 통해서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적 자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과정적 자아랄지 체화된 마음과 같은 이론들은 이제 불교 중간 사상가들, 불교도들 가운데 중간 철학을 통해서 존재론적, 인신론적, 가치론적 태도를 정립한 이제 불교 승려들과의 대화 속에서 얻어진 인지과학의 새로운 어떤 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에반 톰슨이 신경현상을 통해서 이 뇌 허무주의자를 비판합니다. 독특하게 같은 신경과학을 토대로 한쪽은 우리의 의식, 정신현상은, 그러니까 뉴런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뇌 허무주의자를 다시 그 신경과학을 통해서 신경현상학을 제창하는 에반 톰슨은 그러한 주장은 우리의 어떤 그 경험에 대한 오해이고, 그것이 철학적으로도 세련되지 못한 주장이라고 이제 비판하는데, 그 교집합의 중간에 중도적 자아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근거나 설명 양식들이 있어서 이제 에반 톰슨의 신경현상학을 주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중간이 주장하는 어떤 이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주로 논적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귀를 통해서 도출하기 때문에 중간 그 자체의 어떤 철학적 입장이나 주장을 선명하게 구현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이제 다만 제가 읽은 텍스트 안에서 입중론 본송과 주석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헌들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인신론적으로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 제시됐던 이제 삼사화합 촉연기설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그 의식 현상의 어떤 그 본질로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저기 뭐죠? 그 지칭 개념, 그러니까 프라제납디사트라고 하는 가설, 가립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가설됐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이 텍스트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어떤 정신 현상을 재구조하는 데는 초기 불교의 색경을 대상으로 안근이 안식을 발생시킨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신론적 발생 모델 하나를 이제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신경과학은 1인칭 의식 현상이 왜 어떻게 해서 발현되고 또 그 1인칭 의식 현상이 발현되는 과정에 주객 이온화의 어떤 그런 분기능, 어떤 신체 활동과 우리 신경 뇌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이제 신경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연기설 가운데 이제 가장 이제 이다빠짜였다. 차연성을 필두로 근이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의식 현상의 연기성과 그리고 근경식 삼사화합하여 촉연기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해해 간다면 에밤 톰슨이 설명하려고 하는 가장 이 신경현상학적 1인칭 의식의 현상 설명과 불교의 1인칭 의식 현상의 설명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에밤 톰슨이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이겁니다. 우리의 이제 운동계가 있고 감각계가 있고 그리고 운동계와 감각계를 통합하는 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경계가 운동계의 어떤 명령을 하나로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이제 글을 쓴다면 이게 이제 운동계로서 밖으로 향하는 하나의 어떤 그 원심적 활동이죠. 근데 이 원심적 활동의 반응으로서 신체 내부적 신호와 신체 외부적 신호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감수를 하는 과정에서 내 것인 것과 내 신체적 반응과 신체 외부적 반응에 대한 구분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아인 것과 자아 아닌 것에 대한 그러니까 주객 이원적 이분화가 되는데 너무 익숙한 설명 아닌가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6네이처 설명을 신경과학적 버전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초기 불교 텍스트 안에서도 1인칭 의식과 주객 이원의 어떤 과정이 충분히 설명이 돼 있는데 지금은 그 관점을 신경과학적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기까지는 신경과학이 동의하는데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고 하는 그런 자아성이 신경 상간물 이상 아니다라고 이제 해버리는 뇌 허무주의자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밤 톰슨은 거기에서 중간 학파의 그런 입장, 가림, 가설 개념을 가지고 자아는 가설된다는 입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이제 자아 가설은 이제 지칭 이론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색수상 행식 오온을 통해서 경험되고 있는 이 총합적인
상위적인 어떤 그 경험의 내용을 자아라고 하는 것에 투사하게 되는데, 이때 이 자아 투사가 결국은 나라고 하는 어떤 개별화된 의식, 경험을 통합하는 최상의 이제 인지 주체로서 정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인지 주체를 설명하는 방식이 에밤 톰슨의 어떤 설명을 빌리자면 이제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하나의 어떤 이미지인데, 거울도 그 자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온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거울에 또 속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어떤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신체 정신 현상과 그 이상이기도 하면서 그것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성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에밤 톰슨의 설명이고, 그 모든 설명의 어떤 내용들을 수렴시키면 중간적 이론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중도적 자아감 모델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입장을 이제 이 연구 논문에 반영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또 저랑 전공이 같으신 윤희적 교수님께서 또 훌륭한 논평을 준비해 주셔서 논평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